자,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 라디오 에디션 소설가 고예나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우리 근현대사의 남다른 족적을 남긴 인물들 통해서 우리 시대를 읽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소설을 한 편 준비하셨습니다. 작품이 소년이 온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죠? 네, 일단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다른 여러분들이 노벨 문학상은 하나의 책에만 주는 건가? 아니면은 여러 책을 모아놓고 주는 건가? 좀 궁금해하세요.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네. 한 권의 책에만 주는 건 아니고 그 어떤 맥을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쭉 나왔던 책들이 좀 일관성 있게 이런 것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노벨 문학상이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작품이 있지만 한강 작가님 작품 중에서 좀 소년이 온다가 굉장히 좀 우리 역사 근현대를 대변하고 그리고 이 책이 가장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울림이 있는 책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 책을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울림이 있는 작품. 네. 네. 그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있었던 전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혹시 소년이 온다 조금 읽어보셨는지요? 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아, 네.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요. 조금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저는 좀 힘들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음,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를 고민 많이 해서 영화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영화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많죠. 26년 강풀 원작의 택시 운전사 등등이 있는데 일단 이 작품은 6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네. 약간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산 자, 마지못해 살아가는 자, 죽은 자를 가족으로 둔 자의 이야기, 이렇게 여러 명의 화자가 등장해서 시선을 자꾸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문학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도 많이 느껴지고 울림도 크지 않나. 그래서 어떤 한 맺힌 영혼들의 추모제 느낌으로 저는 읽었고, 그리고 이 작품이 굉장히 이제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읽기가. 이게 사실 독서 모임에서 이런 책을 하기를 꺼려해요. 왜냐면은 재밌게 활발하게 토론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한강 작가님의 어떤 필력, 그러니까 고통스러움에도 덮을 수 없게끔 계속 보게끔 하는 그 필력으로 이 작품을 보게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좀 너무 힘들어서 노벨 문학상 전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안 읽혔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 책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근현대사이기도 하고,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도 내셨는데 그거는 제주 4.3을 다루고 있고, 근데 이 책이 가장 근현대라서 예. 그래서 좀 한강 작가님의 내공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역사를 다룬 작품인 만큼 이 주인공 동호 역시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면서요? 동호가 문제학 열사라고 찾아보면은 나와요. 그 굉장히 어린 10대 문제학 열사를 모티브로 해서 동호라는 인물을 그려낸 건데, 이 소년이 온다 책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이 한강 작가님이 그러니까 원래 강주에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그곳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게 이제 문제학 열사의 가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는 SNS도 없고, 그죠? 그쵸. 그리고 그때 전화선 끊고 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참 뒤에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강 작가님이 막 부모님들이 막 소리 낮춰서 어떻게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참혹한 현장이 보존된 사진집 이런 것도 이제 집에서 보게 되고, 그래서 문제학 열사를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소년이 내가 이제 숙제도 하고 밥도 먹고 장난도 치고 했던 곳에서 그 소년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것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작품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부채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네. 2009년 용산 사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철거민들과 네네.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불이 붙었고 이제 사망을 여러 명이 했죠. 그때가 이명박 정부 때인데 네. 그 장면을 뉴스로 한강 작가가 보고 이게 불타오르는 용산을 보고 저거 광주다. 또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그래서 써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네. 그게 이제 40 중반쯤이었어요. 그때 한강 작가님이 70년생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80년에 5.18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강 작가님이 10살이었어요. 10살 때 이제 가족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40이 넘어서 비로소 용산 사태를 보고 써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렇게 거죠. 연결되는군요. 자, 학살의 책임자는 아무런 사과 없이 세상을 떴지만 2023년 3월이었죠. 그 손자인 전우원 씨가 그래도 광주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때 문재양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가 이 책을 추천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실제로 뭐 전우원 씨가 읽었을까요? 뭐 그건 알 수 없는데 네. 예, 이 손자가 2023년 3월에 광주로 옵니다. 음. 근데 저는 되게 놀랬던 거는 전씨 일가로 최초 온 거래요. 최초로. 그러니까 전두환은 5.18 이후로 광주 땅을 안 밟았던 거죠. 아예. 그냥. 그런데 이제 전우원 씨가 이제 최초로 와서 그 혹시 장면을 사진을 네네. 봤던 기억이 그 있습니다. 자신의 그 정장 자켓을 벗어서 비석을 닦아주고 맞아요. 막 진정으로 좀 참여를 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자 민주 운동을 위해서 힘썼던 분들이다.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좀 찡했던 거는 전우원의 손을 잡으면서 내가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겠다. 김길자 김길자 어머니가. 어. 내 아들은 비록 5.18에서 죽었지만 그 원흉의 손자가 이렇게 와서 참회를 하니까 나는 너를 아들로 받아들인다. 이게 어머니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래서 찡했고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어봐라. 잘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 사실 전우원 씨가 마약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일로 이슈들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마약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마약을 하기까지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 개인 서사가 있을 것이다. 전우원 씨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작품인 만큼 영상화에 눈독을 들이는 영화나 드라마 관계자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작품이 영화나 뭐 드라마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굉장히 많이 이렇게 러브콜을 받았대요. 아 진짜 실제로? 네.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이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소설로 태어난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 네네. 좀 계속해서 소설로 읽기를 바란다. 그래서 2차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사했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극, 영화, 드라마 이러면 약간 이제 조금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각색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책을 더 안 읽고 그것만 보고 믿고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책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책이 전 세계에 출판이 되면서 호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핍박을 받았던 기억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박근혜 때 이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 블랙리스트. 네. 그리고 이제 한강 작가님도 이렇게 명단에 올라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스웨덴 한리먼에서 주관해서 주는 건데 아시아 최초 여성에게 준 건데 네. 이 굉장히 극우들이 역사 왜곡을 하는 작품에 상을 줄 수 없다. 이것은 돈 로비 때문에 된 거다. 이러면서 스웨덴에 가서 맞아요. 저도 직접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거 상 취소해라. 이제 집회를 열고 심지어는 네. 이 한강 작가님 아버지가 한승원 작가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도 작가예요. 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동생 되는 그 분이
이 언론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었죠. 한강 작가에게. 이런 역사 왜곡 작품을 써서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곤란하다. 내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게 해서 이렇게 편지로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거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의 동생이 네.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친척 관계죠. 네. 네네. 언론사에 이제 직접적인 연락은 닿지 않으니까. 네. 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암담하죠. 예, 스웨덴에 가서 정말 시위하는 건 너무 부끄럽잖아요. 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직접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전 세계인들이 이 작품을 보고 네.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라고 정작 세계인들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몇몇 극우라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자국민이 얘기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지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1980년 5.18 이전에 YH 무역 사건이 그리고 부마 항쟁이 있었잖아요, 작가님. 이 작중 인물이 이 YH 무역 사건과도 연관되면서 노조 빨갱이로 낙인 찍혀서 다른 이보다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과 서울에서 일어난 YH 무역 사건 그리고 부마 항쟁 사이에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이 1980, 5.18, 그러니까 1980년이잖아요. 그 이전에 작년에, 그러니까 그 80년 전에 1979년에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여공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가발을 우리나라가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그게 좀 효자 상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공들이 YH 무역회사는 가발 회사예요. 가발을 만들어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여공들이 어느 순간 좀 이제 사양 산업이 되어서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장이 월급을 계속 안 주고 밀리고 그런데 이미 사장은 해외로 도피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그래서 이 여공들이 뭐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월급 달라고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뭐 공장에서도 쫓아내고 뭐 단수, 단전 이런 게 오니까 시위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신민당의 김영삼 국회의원이 내 당사를 빌려주겠다. 여기 와서 해. 이래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월급을 달라고 하다가 무리한 경찰의 진압에 의해서 네. 여공이 한 명이 사망을 해요. 이름이 김경숙이거든요. 그 신경숙 작가의 외딴방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자전 소설인데 거기에 나와요. 신경숙 작가와 이제 같이 밤에 공부하는 친구 여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름이 같은 경숙, 김경숙이 죽었다. 이렇게 그 소설에도 나오는데 네. 여튼 그래서 그 기사와 뭐 TV 이런 데서는 무리한 진압이 아니다. 자기가 스스로 뭐 떨어져서 죽은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난 거죠.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박정희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괜히 당사 빌려줘가지고 저런 일을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김영삼 국회의원을 제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의원직 박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김영삼의 그 텃밭이 어디죠? 영남. 그러니까 부산, 마산. 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감히 우리 김영삼 의원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일어난 게 부마 항쟁. 그로부터 한 2달 뒤쯤에 일어났던 거죠. 아, 이게 김영삼이라는 인물로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사실 이 광주 5.18도 김대중 때문에 일어난 거고 사실 5.18도 그 5.18 기념관에 가보면은 여러 이유로 이렇게 일어났다고 돼 있지만 한 지도자 아래에서 이제 결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부마 항쟁은 그래서 이제 김영삼 살려내라 이거죠. 뭐 빨리 의원직 다시 찾게 해달라. 이제 부마 항쟁이 부산 마산에서 거세게 일어났을 때 네. 그 영화 혹시 남산의 부장들 보셨나요? 봤어요. 네. 거기에 이제 3명이서 나오잖아요. 술 마시면서 차지철, 김재규, 박정희 맞아요. 이렇게 3명이 나와가지고 술 마시면서 부산 마산 저것들 진짜 어떻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차지철이 뭘 그렇게 뭐 고민을 하십니까? 싹 밀어버려요. 뭐 장갑차 뭐 동원해서 싹 쓸어버립시다. 그 당시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독재자가 네. 이렇게 쓸어버려서 300만을 학살했던 그 당시에 그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언급하면서 300만 학살도 일도 아닌데
그냥 쓸어버려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차지철이. 그런데 이때 김재규가 이제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쏴 죽이죠. 네. 그래서 박정희는 부산 마산을 쓸어버리지 못했고 그 부산 마산이 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운이 안 좋았으면 광주 사태가 날 수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부산 마산이 광주 사태가 일어났더라면은 광주가 무서워서 그렇게까지 5월 18일 날 안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지역색의 차이가 나고 이렇게 돼버렸지만 예, 그때는 여기 이 책 속에 소년이 온다에서 노조 빨갱이로 찍힌 주인공이 그러니까 5.18에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이전에 여공으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 너는 여공도 했었고 그때 시위도 했었고 그 신민당 당사에서 그러다가 5.18까지 이러면서 더 고통을 받는 그래서 이제 책에는 그렇게 흘러가요. 네. 네. 자, 끝으로 이 노벨상 얘기를 좀 해보죠. 이 노벨 문학상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아, 너무 좋다.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드디어 나왔구나. 이렇게 축하만 했거든요. 영향력을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외국인들이 한국 가고 싶어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이제 책을 읽어보고 제주도가 이런 곳이야? 가볼까? 광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실제로 가볼까? 이제 이런 관광지를 단순한 걸 넘어서서 어떤 역사적인 현장을 보러 오는 전 세계인들의 그런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과는 어떤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 차별할 수 있는 더욱더 많은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인정을 해요. 아, 5.18은 정말 그렇구나. 세계인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예. 좀 그런 차이. 예. 네. 이제 제가 이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아시아 여성 작가라는 점,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문학상이라는 점, 노벨 문학상이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는데 이 노벨 문학상의 조건 같은 게 있는지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들의 또 다른 뭐 공통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닥터 지바고? 네. 그 지바고는 이제 의사이자 시인인 사람이 네. 그 소련의 스탈린 시대를 혁명 뭐 이렇게 겪어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그런 전쟁 때문에 막 가족과도 헤어지게 되고 뭐 또 새로운 뭐 여자도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아무튼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어떤 소설인데 그것이 이제 영화화도 돼서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로 더 유명해요. 뭐 뮤지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작가가 그것을 쓰고 나서 네. 굉장한 압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련에서는 출간 못해요. 그러니까 자국에서는 출간이 안 되고 아름아름 겨우 통해서 이탈리아에서 출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입지가 곤란해진 거예요. 네. 물론 수상을 하면 좋고 기쁜데 소련 당국이 자신을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수상 거부를 합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 나는 힘들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정부가 네. 우리나라에서 너를 가만히 둘 수 없다. 추방, 나가라.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때가 스탈린 사후예요. 네. 그래서 나는 소련에서 죽고 싶다.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 이래서 겨우겨우 빌어서 추방은 되지 않았지만 망명은 면하고 이제 소련에서 살았지만 아무튼 수상 거부를 했다는 거. 그래서 작가가 죽고 나서 아들이 대신 이제 뭐 이런 저런 걸 받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포르투갈 작가인데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네, 제목 들어봤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나 소설이 원작이고 네. 정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네. 만나기만 하면 멀고. 근데 딱 한 명이 멀지 않는데 먼 척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여러 작품을 써서 그 주제 사람하고라는 포르투갈 작가도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복음이라는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이 포르투갈이 이제 기독교 사회이다 보니까
예술을 신으로 묘사를 하지 않고 굉장히 좀 약간 인간처럼, 그러니까 깎아내린 게 아닌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그러니까 종교를 건드린 거죠. 네. 이제 러시아에서는 정치를 건드린 거고 포르투갈에서는 이제 종교를 건드린 거고. 그래서 이 작가 역시 추방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추방 당해요, 그냥.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테러의 위험도 받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게 그렇게까지 할 건가 싶지만 이제 그 나라는 또 굉장히 종교가 권위가 있고, 한마디로 이제 이 노벨 문학상은 정부와 기득권을 불편하게 하고 뭔가를 건드리면은 그러니까 수상 거부를 할 정도로 네. 그래야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 야, 그런 공통점이 있군요. 네. 와, 몰랐습니다. 한강 작가도 좀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좀 박근혜 때 뭐 블랙리스트였고, 그리고 계엄도 일어났고. 네. 알겠습니다. 자, 혹자는 코리아 피크를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문화도 또 정치도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는 건데, 글쎄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죠. 작금의 위기 상황이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데요. 우리 역사 그리고 오늘 만난 소년이 온다처럼 문화와 예술에서 우리가 갈 길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작가님도 한몫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 소설가 고예나 작가였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